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힘들까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편해지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당신은 지난주 친구들과의 모임을 떠올립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지요. 웃고 떠들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편에 묘한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즐거웠던 것 같은데 동시에 지쳤습니다. 누군가의 자랑을 들으며 괜히 초라해졌고 또 다른 누군가의 고민을 들으며 감정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혼자 책을 읽던 어제 저녁이 훨씬 더 평온했다는 것을, 아무도 없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 시간이 더 충만했다는 것을.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걸까? 사람을 싫어하게 된 걸까?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변한 것이 아니라 성숙해진 것입니다. 삶의 본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이지요. 젊은 시절 우리는 관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했고 사랑받아야 했으며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찾던 행복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를.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소진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당신은 다른 종류의 행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만나는 온전한 자기 자신. 누구의 기대도 평가도 요구도 없는 그 순수한 시간. 바로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것이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혼자가 편해지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각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관계에 매달려 왔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검증 욕구 소셜 밸러데이션 니드라 부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생존을 위해 진화해온 본능이지요. 고대 시대 혼자인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관계를 맺을 때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생존을 위해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보상을 위해 관계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존감을 얻으려 하고 소속감을 통해 불안을 달래려 하며 사랑받음을 통해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 심리의 핵심입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는 자기 확신이 부족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거울 삼아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많이 붙으면 안도하고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부 준거 트릭스터널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에 갇힌 상태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경험합니다. 진심이라 믿었던 우정이 이익에 따라 변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한다던 사람이 떠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타인의 반응은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평가는 그들의 기준일 뿐, 내 본질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내부 준거틀 인터널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로의 전환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를 자기 실현으로 가는 필수적 과정이라 말했습니다. 외부의 평가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전환이 왜 고독으로 이어질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 거래입니다. 내가 너를 인정해 줄 테니 너도 나를 인정해 줘.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 너도 내 이야기를 들어줘. 하지만 내부 준거 틀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이런 거래가 필요 없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에게서 충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를 냉정함이나 무관심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타인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결단입니다. 관계를 자존감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는 윤리적 선택이지요. 또 다른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전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합니다.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불안해지고 분노한 사람과 대화하면 우리도 격해집니다. 이것은 거울 뉴런의 작용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감정 전염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군가와 만나고 난 후 며칠 동안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독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방어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감정적 명료함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지요.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누가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타인과 함께 있다는 것은 타협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닌 사회적 가면을 쓴 존재가 됩니다. 그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교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이 빈곤하기 때문에 타인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데 그 자신이 너무도 볼품없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가혹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적인 진실이기도 하지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침묵 속에서도 충만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내면의 풍요를 가진 사람입니다. 현대인의 삶에 이를 대입해 봅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채팅을 주고받고 전화를 하며 모임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정작 자기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타인의 서사의 감정을 빼앗기고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걱정하며 그들의 판단을 내 기준으로 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노예 상태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대한 맹목적 의지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해방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더 나아갑니다. 그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도망쳐라, 나의 친구여, 너의 고독으로. 나는 너를 작은 파리들이 쏘고 독사들이 찌르는 것을 본다. 도망쳐라, 위대한 영혼들이 고요히 거하는 곳으로. 니체에게 고독은 약자의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자만이 견딜 수 있는 시험입니다. 대중은 무리를 지어야 안심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의견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군중의 윤리를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고독을 거쳐야 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군중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다. 진리는 산 위의 고독 속에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SNS에서 수백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몇 명이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인간 레스트맨의 시대를 경고했지요. 모두가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며 서로를 감시하는 시대. 그 속에서 진정한 개인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니체는 외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너는 지금까지 너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이었다. 고독은 바로 이 자기 되기의 필수적 조건입니다.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군중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비로소 자기만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우리가 드디어 니체가 말한 초인비RMENSCH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중의 판단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붓다는 2500년 전에 이미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진리에 의지하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마라. 불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무아입니다. 고정된 자아란 없으며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은 수많은 조건들이 일시적으로 모인 것에 불과하다는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무아를 깨닫기 위해서는 깊은 고독이 필요합니다. 부처는 숲속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오랜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좋은 친구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들은 모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됩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이 모든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평가하지 않을 때 나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붓다는 법구경에서 말합니다. 홀로 가라. 코끼리가 숲에서 혼자 거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가는 것보다 홀로 가는 것이 낫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잠들게 됩니다. 그들의 욕망, 집착, 분노가 우리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자극 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 SNS, 메신저, 이메일. 끊임없이 누군가의 의견,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문제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고독은 이 모든 것을 끄는 스위치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소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음을 관찰하며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영적 성숙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무관심과 자유의 실천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방법. 이제 구체적인 실천으로 들어가 봅시다. 철학적 이해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의무적 관계가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만나지 않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은 자리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그 관계들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라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서서히,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관계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에너지를 주는 관계, 중립적 관계,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한 달 동안 의식적으로 관찰하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고 난 후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를,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들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은 점진적 거리두기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만남을 거부하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 시간을 늘리고 만남의 빈도를 줄이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덜 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옅어집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고독의 질을 높이기. 단순히 혼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독의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을 봅니다. SNS를 스크롤하고 유튜브를 보며 메신저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고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관계 중독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최소 30분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앉아 있거나 걷거나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십시오. 그 불안을 관찰하십시오. 아, 내가 고요를 견디지 못하는구나. 나는 끊임없는 자극에 중독되어 있었구나. 이 깨달음 자체가 치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침묵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당신 자신의 호흡소리.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풍부한 경험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내면의 목소리 듣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목소리만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 사회가 기대하는 것,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것. 하지만 정작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독 속에서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처음에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 지향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묻다 보면 어느 순간 희미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쓰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단지 조용히 정원을 가꾸고 싶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목소리에서 나왔는가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것을 시작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냥 당신 자신을 위해 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네 번째, 선택적 교류의 지혜. 고독을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말했습니다. 겨울에 고슴도치들은 추워서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가까워질수록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절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수의 진정한 친구, 당신을 이해하는 몇몇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관계들은 표면적으로 유지하십시오. 친절하되 거리를 두고 예의 바르되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당신의 감정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문제에 끌려가지 않기. 우리는 종종 타인의 문제를 자신의 것처럼 여깁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우리도 함께 힘들어하고, 가족이 걱정하면 우리도 함께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공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의 융합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동의존 CODEPENDENCY라 부릅니다.
타인의 감정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진정한 연민은 다릅니다. 진정한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되 그 고통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돕되 도울 수 없다면 그들이 스스로 극복하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문제를 털어놓을 때 먼저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경청하되 조언은 최소화하십시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면 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의 여정이다. 나는 내 여정이 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정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건강한 태도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문제에 과도하게 얽매이면 정작 당신 자신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6번째, 자기 충족의 기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바로 자기 충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즐겁게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통해서만 재미, 의미, 가치를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 자신만의 의식 리추얼을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 저녁에 일기를 쓰는 것, 주말에 산책을 하는 것. 이런 작은 의식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둘째, 깊이 있는 활동에 몰입하십시오. 책 읽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당신을 완전히 몰입하게 만드는가입니다. 셋째, 자연과 연결되십시오.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나무, 하늘,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큰 존재의 일부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어떤 인간 관계보다 깊은 위안을 줍니다. 넷째, 자신과의 대화를 즐기십시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은 매우 건강한 습관입니다. 오늘 나는 어땠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지? 또 무엇을 배웠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고 스스로 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실천들을 통해 당신은 점차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임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퇴보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도피가 아니라 귀환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의 귀환. 젊은 시절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관계를 맺고 경험을 쌓고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야 했지요. 그 여정은 필요했고 가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내면의 집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누구의 기대도 판단도 요구도 없는 순수한 존재로서의 나 자신을.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습니다. 니체가 외쳤듯이 고독은 강자의 특권입니다. 아우렐리우스가 깨달았듯이 내면의 성체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붓다가 가르쳤듯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의 인정으로 자존감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달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그 완전함을 느낍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우주와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편해졌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삶의 가장 중요한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계들은 의존이 아닌 선택입니다. 필요가 아닌 나눔입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충만하기 때문에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받기 위해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주기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나 자신과 함께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고요히 앉아 당신 자신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호흡, 당신의 생각, 당신의 존재.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그리고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타인의 인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세상의 소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바로 여기, 이 고요한 순간, 온전한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 밤 당신 자신과 함께 평화로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